뇌병변장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재활 디딤돌 고민 딛다. 혹시 딛다라는 단어의 정확한 뜻을 알고 계신가요? 딛다라는 단어는 사람이 어려운 상황을 견디어내거나 이겨내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고민들 잘 딛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민 딛다의 진행을 맡은 도봉장애인 종합복지관 물리치료사 이우철입니다. 도봉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는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뇌병변 장애 영유아의 가정으로 찾아가는 사회가정 활동 지원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보호자분들에게 다양한 고민거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평소에 궁금했지만 다양한 이유로 쉽게 풀 수 없었던 고민들, 저희가 조금이나마 해결해 드리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물리치료 영역에서의 고민을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 도움을 주실 전문가는 바로 유원대학교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신 김장곤 물리치료사이십니다. 그럼 김장곤 교수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장곤 교수님은 장애아동의 가족중심 조기 개입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역설하시면서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석 박사 학위의 논문 역시 뇌성마비 아동을 포함한 가족이 키워드로 느껴집니다. 제가 이쯤에서 좀 긴장도 풀 겸 하나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교수님께서 논문의 주제를 가족이나 보호자 이렇게 포함된 가족 중심이 된 서비스를 키워드로 잡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도 장애인복지관에서 오랫동안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제가 충분한 양의 치료를 해주고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치료사로서 줄 수 있는 것들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제가 그 아이들의 가족이 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가족이 충분한 서비스를 주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내 연구들을 찾아봤는데요. 대부분 국내 연구들은 효과가 없다라고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해외 연구를 또 찾아보니 해외 연구에서는 엄마의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이 아이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또 가족이 얼마나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가족을 중심으로 하면은 훨씬 치료적인 효과를 높일 수 있겠다 생각이 돼서 그 가족에 대한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생각을 하면서 그런 논문 주제를 잡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교수님의 논문을 읽어봤을 때 굉장히 감명 깊게, 또 논문에서 이제 감명 깊었다라는 말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이제 가족의 역할들을 강조를 하시고, 또 그런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반적이지 않은 치료의 형태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계속 강조하시는 굉장히 저는 장애인복지관에서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와닿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쯤에서 저희 복지관에서 준비한 대표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뇌병변 장애 영유아가 앞으로의 성장에 있어서 학령기, 청소년기, 성인기까지 미리 고민해봐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먼저 그러면은 비장애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서 학령기, 청소년기, 성인기까지 미리 고민해 봐야 될 게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과연 뭘까요? 그거는 가족들마다 굉장히 다를 거라고 생각돼요. 어떤 부모들은 아이가 얼마나 건강하게 자랐는지, 어떤 부모님은 아이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면서 자랐는지, 어떤 가족에서는 아이들이 얼마나 활발하고 신나게 자라는지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돼요. 뇌병변 장애 아이라고 해서 특별히 가져야 될 것들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아이의 특성에 따라서 아이가 가장 잘하는 게 뭔지, 아이가 좋아하는 게 뭔지에 따라서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도 뇌병변 장애라는 어떤 특성, 뇌병변 장애라는 거는 특히 움직임이 많이 어렵고, 그러면서 신체의 변형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뇌병변 장애라는 특성을 봤을 때 공통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은 아이가 얼마나 스스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느냐를 고려를 많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운동을 열심히 하다가 운동을 안 하면은 살이 찌거나 몸이 망가지는 경우들이 있죠. 아까 얘기했던 비장애 아이들이 가족이 아이가 공부를 되게 열심히 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가족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많이 했는데 대신 살이 많이 찌고요. 그리고
측만증이 심해지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아이에게는 공부라는 걸 얻었지만 또 신체에 약간 나쁜 점을 또 얻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뇌병변 장애 아이들도요. 많이 활동하면 활동할수록 아이 신체는 건강해집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이 조금 보기 싫다 또는 남들이 보기에 안 좋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거를 좀 포기하고 다른 방향으로 목표를 잡게 된다면은 아이의 신체적인 모습은 나빠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판단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신체 활동을 많이 해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음으로써 또 잃을 수 있는 것들을 잘 판단을 하고 접근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생각이 좀 들었는데 흔히 옛날 어른들이 대학 가면 살 빠져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고3 때 엄청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살이 쪘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비장애 친구들은 그 부분이 조금 더 영향을 덜 미친다면 뇌병변이 있는 아이들은 그 성장 과정에서 어떤 활동을 많이 했을 때에 신체적으로 좀 건강해지는 부분과 또 어떤 다른 활동이나 뭐 공부나 이런 거에 집중했을 때에 신체적으로 좀 어려움을 얻게 되는 게 그 갭이 좀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네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가정이 뭔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고 그런 것들을 고민해보라 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들은 지금 저희 강사 선생님 모두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세요. 네. 이제 가족들마다 좋아하는 것들이 다르고 필요한 것들이 다르고 하고 싶은 것들이 다르니 한번 고민해봐 달라라는 주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보호자분들께서도 그런 우리 가족이 뭘 하면 행복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먼저 진지하게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고민 뒷달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0명의 아동 보호자 중 7명의 보호자분들이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조금 더 정확한 답변을 위해 아동의 정보, 평가 내용, 영상 등은 사전에 전달했지만 아동들을 직접 보신 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명의 아동에 대한 질문을 7빛깔 무지개 색깔로 구분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빨강이입니다. 빨강이 보호자께서는 허리 힘이 많이 없어서 그런지 앉아있을 때도 구부러져 있어요. 운동치료하면 정상적으로 생활이 가능한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빨강이는 바닥이나 의자에 앉을 때에도 등이 뒤로 둥글게 구부러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앉을 때 허리가 구부러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일상생활에서 이 부분을 좋아지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머님께서 정상적인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정상이란 어떤 의미일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허리가 둥그러지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건요. 다리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몸통의 근육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아이가 잘 걷지 못하고 이동하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몸통을 사용할 기회들이 많이 없어지죠. 그러면서 둥그러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구부러진 특징을 없애려면 반대로 걸으면 됩니다. 하지만 아이가 잘 걷지 못하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냐? 몸통 근육을 잘 발달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기기나 구르기나 네발기기 이런 활동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가 이제 4살, 5살 됐는데도 기어다닌다 이러면은 조금 남들이 보기에 좋지 않아 보여서 그런 활동들을 부모님들이 못하게 하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은 스스로 이동하는 방법들을 많이 찾아서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활동을 왕성히 했을 때 이렇게 등이 구부러지는 자세들은 많이 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흔히 이동은 보행이다. 보행만이 이동일까? 이런 어머님들이 꼭 이동을 하는데 무조건 걸어야 되고 또 뭐 흔히 말하는 정상에 가까운 모습으로 걸어야만 하고 하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좀 내비치셨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이 정상이란 단어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더 첨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정상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저는 어떠한 특정한 조직이나 어떠한
특정한 그 기관에 대한 기능을 설명하는 데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눈이 안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또는 보인다 이러면은 비정상, 정상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시력이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귀가 안 들린다, 들린다. 그러면은 청력이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근데 사람이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그러면은 사람이 사람답지 않다, 사람이 아니다 이런 의미가 돼버리죠. 우리 사람은 여러 가지 기능들이 합쳐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사람 자체가 인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사람으로 존중받아야 되는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비정상이다, 정상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우리는 정상이다, 정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과거에는 많이 했지만 최근에는 여러 나라에서 여러 학자들이 이런 용어를 쓰지 말고 전형적인 발달을 하는 아이들과 전형적이지 않은 비전형적인 뭐 좋은 얘기를 하자면 비범하게 발달하는 거죠. 이제 이런 용어를 쓰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비범하게 발달하는 아이, 평범하지 않게 발달하는 아이로 이렇게 얘기를 하자라고 많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상이라는 용어 사용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럼 정상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그리고 비정상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정상적인 이동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동이라는 것은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물체가 옮겨가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동물들도 다 나름대로의 이동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들은 날개로 이동을 하고요. 사람은 걸어서 이동을 하죠. 그런데 그 외에도 펭귄은 걸어서 이동하고 또 배로 미끄러지기도 하고 물속에서 헤엄을 치기도 합니다. 모든 동물들은 여러 가지 이동 전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인간은 가장 주된 전략은 걷기지만 우리 전쟁터에서 군인들은 포복으로 가기도 하고요. 달려가기도 하고 또는 점프하기도 하고 미끄러져 내려가기도 하고 다양한 이동 전략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떠한 하나의 전략만이 정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이동 전략 중에 이 아이들에게는 주로 쓰는 전략이 걷기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미끄러지는 것일 수도 있고 배로 기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예, 그 아이의 가장 맞는 주된 전략을 통해서 궁극적인 목적인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옮겨지는 것만 성공을 한다면은 아이의 발달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것과 남이 도와줘야만 이동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거든요. 아이들도 내가 어떠한 방식이 누가 다른 사람이 보는 시각이 어떻든 아니면은 부모님들이 생각이 어떻든 상관없이 나는 저쪽으로 가고 싶거든요. 그 욕구를 해결할 수 있냐 없냐는 아이가 성장하고 발달하는 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적인 보행, 정상적인 패턴, 정상적인 이동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 아이가 원하는 게 무엇이고 그거를 어떻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찾아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정상에 대한 단어에 대해서는 좀 전형적이라는 말로 좀 바꾸었으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역시 굉장히 동의가 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도 요새는 조금 더 그런 정상을 지향하는 분위기가 있긴 하지만 여전히 정상적인 움직임에 대한 과도한 집착들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는 이동은 전략이다. 스스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은 저희 같은 치료사나 또 아동의 보호자분들은 아이가 자기의 전략을 찾아서 스스로 잘 이동해서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된다. 네, 맞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보호자분들께서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런 어떤 정상과 같은 단어에 대한 의미를 한 번씩 다시 생각해 보시면은 아이들에게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주황이입니다. 주황이 보호자께서는 허리 근육이 좌우측 다르게 발달하고 있어 앞으로 더 휘어지지 않게 하려면 주로 어떤 방향으로 재활을 해야 할지요? 라고 하셨습니다. 주황이의 허리 근육이 비대칭하게 발달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현재 척추 측만이 눈에 띄게 진행된 상황은 아닌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측만을 방지할 수 있는 운동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또 일상생활에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우리가 근육이 잘 발달하려면은 어떤 활동을 해야 될까요? 네, 근육을 많이 써야겠죠. 네, 많이 써야 됩니다.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면 많이 움직이다 보면 한쪽으로 틀어지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그 최근에는 그 자기 조직화라는 용어를 많이 쓰거든요. 우리 생명체에만 있는 특성인데요. 우리가 처음에 출발은 정자와 난자 하나의 세포가 만나는 하나의 세포로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수조 개의 세포로 하나의 인간이 만들어지는데 너무너무 절묘하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게 자기 조직화의 힘이라는 거죠. 우리가 무생물들은 자기 스스로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물병이 깨졌어요. 컵이 깨졌어요. 그게 다시 컵이 되는 상황이 있나요? 없죠. 근데 인간이나 동물들은 점점 더 발달해요. 최근 코로나 사태를 봐도 코로나가 막 진화를 하죠. 변화를 하죠. 생명체는 자기가 원하는 방향을 더 잘 추구하기 위해서 나아가거든요. 그게 이제 다른 사물, 우리가 생명이 없는 물체들과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근육을 막 쓰면은요, 쓰면은 그 근육이 더 좋은 방향으로 발달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긴장인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근육을 잘 사용을 못하는 아이들이고요. 그 친구들이 긴장도를 높게 하려면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다만 중요한 거는 많이 쓰면 쓸수록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잘 쓰게 될까? 간혹 어떤 경우에는 아이가 몸이 많이 틀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런 동작은 하지 마세요. 이런 동작은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전문가도 있는데요. 저는 그거보다는 이런 쪽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런 방식으로 해보세요가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아이들에게 무언가 하지 말라는 용어가 굉장히 위축을 시키거든요. 그런 면보다는 이왕이면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몸이 틀어지지 않을 수 있는 방향으로 더 열심히 하는 게 어떨까라고 제안해 주는 게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긍정의 용어를 써서 좀 더 아이의 어떤 동기부여나 이런 네. 것들을 좀 이끌어주는 방향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보통 부모님들이 걱정을 하시는 게 저렇게 좀 저긴장형의 아이들, 근력이 많이 약한 아이들인 경우 그래도 주로 쓰는 손이나 방향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생각하기에 여기를 너무 많이 써서 이러는 거 아닐까? 그럼 여기를 좀 덜 쓰고 여기를 좀 더 쓰게 해야 되나? 아니면 뭐 앉을 때도 뭐 이쪽으로 말고 이쪽으로 앉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항상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럴 때도 조금 더 다양하게 많이 쓰면서 조금 더 이쪽을 많이 쓸 수 있도록 긍정적인 용어들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아주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바이올린은 왼손으로 줄을 잡고 오른손으로 활을 잡죠. 그분이 왼손과 오른손을 바꿔서 연주하는 것과 한 번도 바이올린 해본 적이 없는 제가 연주하는 것과 누가 더 빨리 익힐까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 저보다는 그분이 더 빨리 익히겠죠. 그것처럼 아이가 한쪽을 많이 쓰더라도 그 기술을 익히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 기술을 익히게 되면은 반대쪽으로도 잘하게 되거든요. 좀 더 빨리. 그래서 물론 양쪽을 쓰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려면은 반드시 양쪽을 동시에 쓸 수 있는 과제를 통해서 해줘야지 오른손으로 잘하고 있는 애를 왼손으로 쓰게 하면은 이 친구는 그 활동을 더 이상 안 하려고 하게 되고요. 왼손으로 하면 답답하니까 그러면 다른 전략을 찾게 되면서 그 기술이 더 발달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발달을 저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억제를 하기보다는 그쪽을 좀 더 촉진을 해주고 양쪽의 균형의 문제가 걱정이 되신다면은 양손을 꼭 같이 써야 되는 활동으로 전환을 시켜주는 게 그런 새로운 활동을 배우게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못하는 쪽만 쓰도록 하는 것보다는 이제 양쪽을 다 쓰는 활동들을 좀 많이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긍정적인 용어로 아이에게 더 많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교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주황이 보호자께서도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집에서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황이는 또 조부모님이 주 케어를 하시고 계시는 상황이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 더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노랑이입니다. 노랑이 보호자께서는 걷는 자세가 불안정하고 추후 성장해서 척추, 고관절, 다리 등 근긴장도가 약해 자세가 틀어지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노랑이와 같이 근긴장도가 높지 않은 아동의 보행 시 자세가 약간 틀어지는 것에 대한 의미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치료 혹은 일상생활에서 아이에게 어떤 훈련 방향으로 가르쳐야 할까요? 흔히 말하는 정상 보행 패턴을 하도록 가르쳐야 하는 걸까요?
이런 아이에게 보조도구는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아까 이제 정상 보행 패턴에 대한 얘기는 아까도 잠깐 나왔던 얘기이긴 하지만 노랑이와 관련해서 또 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근긴장도가 높지 않은 아동이 근긴장을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활동을 해야 된다고 앞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행과 관련돼서는 자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은 혹시 어렸을 때 걸음마를 배우셨나요? 배우지 않아요. 배우지 않았죠. 근데 다들 동일한 보행의 형태들을 띠고 있어요. 유사한, 꼭 같진 않지만 그 이유가 뭘까요? 효율적이라서. 맞습니다.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아까 제가 주된 이동 전략을 우리가 걷기를 잡은 이유. 오리걸음으로 이동하면 어떨까요? 굉장히 효율이 떨어지겠죠. 양발로 캥거루처럼 점프하는 것도 힘듭니다. 네, 걷는 게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은 장애 아이들마다 다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친구들은 나름대로 자기가 가장 에너지 효율적인 전략을 찾아 나갈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그 기회를 주면 되죠. 스스로 자기가 가장 효율적인 전략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물리치료사와 같은 전문가들은 그 보행 패턴을 아이가 선택했을 때 나중에 혹시 한쪽이 너무 많이 써서 나중에 통증이 발생될 수 있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좀 더 크면은 이게 어려울 수 있다든지 이런 판단이 되면은 그걸 조금 바꿔주는 그런 도움을 줘야지 정상적으로 해야 돼. 그래서 정상 보행 패턴으로 가야 돼 라고 하면은 되게 힘들어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제가 갑자기 발등에 있는 근육이 마비가 돼서 못 쓰게 됐어요. 그래서 발등이 잘 안 들리는데 누가 와서 넌 예전처럼 걸어야 돼라고 막 강요를 하면은 굉장히 힘들겠죠. 그렇게 안 되는데. 예. 저는 대신 발목을 안 쓰는 대신 무릎을 써서 걸으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예전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효율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런 기회를 선택할 수 있어야겠죠. 근데 아이들은 어리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그거를 강요받고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아이들은 자기가 가장 하고 싶은 활동을 어떻게 하면 빨리 할까를 생각을 하지 어떻게 하면 예쁜 모양의 다른 친구랑 똑같은 모습으로 할까를 잘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의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해 주는 게 좋은 보행 훈련의 방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아이가 이동을 할 때 보조도구를 사용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가 그걸 통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면은 저는 사용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스스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기를 스스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잘 안 돼요, 그게. 태어날 때부터 약간의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내가 팔을 움직이기가 힘들고 다리를 움직이기가 힘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성취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랬을 때 그걸 도와줄 수 있는 도구가 있다면, 물론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요. 사람보다는 기계가 훨씬 편할 때도 있어요. 도구가 훨씬 편할 때도 있어요. 왜냐면은 사람은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그 도움을 준 사람이 치료사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는데 그분들은 저를 뭔가 약간은 통제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하려고 하는. 근데 가끔은 아이들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차라리 보조도구를 통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은 좀 더 아이에게 적극적인 현상들을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조도구는 아이들의 활동을 방해하지 않고 촉진하는 측면이 있다면은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의 말을 들으면서 교수님의 용어 선택들이 전부 다 긍정적인 용어들을 이제 아이들에게 적용하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특히 제가 만났던 어떤 아이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어머님이 굉장히 많은 치료를 다니셨어요. 일본에도 가셔서 유명하다는 선생님한테 치료를 받고 오시고 이런 친구였는데 걷는 게 너무 무서웠던 아이였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틀어지게 걷거나 발을 조금이라도 잘못 내디디면 엄마가 어디선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친구였는데 그래서 치료를 하다가 물어보니 잘 못 걸을까봐 너무 무서워요. 그렇게 얘기를 하던 친구가 좀 떠오르는데 그것처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동이라는 전략을 자기 스스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찾아 나가야 하는데 그것들을 어른들이 막지 말자. 그리고 어떤 도구든 어떤 방법으로든 그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라는 말로 저는 들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이 얘기를 듣다 보니 저도 또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예전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드라마 스카이캐슬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비장의 아이들 뭐 좋은 대학을 나와서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부모와 함께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이었는데 그게 아이들의 거기에 그 안에 아이들이 원하는 방향은 담겨 있지 않았죠. 부모님들이 원하는 거, 사회적으로 원하는 거를 성취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고생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혹시 장애아이를 치료하는 부모와 치료사들은 다들 스카이캐슬의 주인공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아이들은 비장애 아이들처럼 달려다니거나 뭐 스포츠 활동을 하거나 이거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아이들은 아주 극소수거든요. 근데 모든 치료사들과 모든 부모님들은 그 방향을 위해서만 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그 안에 중요한 거는 아이들의 행복이었잖아요. 우리가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서도 결국에 우리가 중요하게 강조하는 거는 아이들이 그 속에서 행복한지에 대한 질문이 가장 컸으리라 생각이 돼요. 우리가 재활을 하는 과정에서도 아이들이 정말 행복한가라는 질문을 한 번쯤 다시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치료사로서 그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그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하는 그 선생님처럼 그 어머님들한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인 것 같아요. 노랑의 보호자분도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아이가 어떻게 하면 스스로 가장 효율적인 전략을 찾을 수 있을지를 좀 더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초록이입니다. 초록이 보호자께서는 척추가 휘어지거나 고관절 아탈구가 있을 때 다시 좋아질 가능성은 없나요? 라고도 하셨고요. 척추가 휘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호흡의 문제라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초록이의 부모님은 척추 측만과 관절의 변형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크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질문 그대로 척추가 휘어지거나 고관절 아탈구 있을 때 다시 좋아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를 하나 여쭤보고 싶고, 또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척추가 휘어지는 게 호흡의 문제다라고 어머님이 어디서 들으신 내용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진짜 척추가 휘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호흡의 문제인 걸까요?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측만이 발생되는 원인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측만증, 이제 비장애 아이들도 측만증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비장애 아이들의 측만증에 붙는 진단명을 보면은 특발성입니다. 특발성이라는 얘기는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거거든요. 네, 이유를 알 수 없는 측만증이 비장애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 아이들은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네,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왜 측만증이 생기는지. 그거는 호흡의 문제라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근육들을 잘 쓰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런 원인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호흡의 얘기를 하셨는데 호흡으로 인해서 측만증이 발생했다기보다는 측만증이 발생했기 때문에 호흡에 문제가 생기고 호흡의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측만증을 좀 더 줄이거나 예방하거나 이럴 수 있다라는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원인과 인과관계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아탈구가 있을 때 다시 좋아질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아탈구는 말 그대로 탈구가 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탈구의 위험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아탈구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탈구가 됐을 때 문제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아탈구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한다면은 그것만으로도 개선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빠지지 않게끔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네, 충분히 관리해주면서 탈구가 일어나지 않고 그러면서 이 아탈구라는 거는 사실은 약간 변화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들어가기도 하고 좀 나오기도 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나오는 횟수를 점점 줄여주고 나오는 양을 줄여줌으로 해서 탈구가 발생되지 않게끔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근육의 불균형 때문에 측만이 일어날 수 있다로 제가 이해를 한 것 같은데요. 대답을 들으면서 어떤 근육을 잘 사용하지 못해서 네. 측만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저한테는 근육이 불균형하게 발달을 해서 측만이 발생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혹시 그렇게 어머님들이 이해를 하셔도 괜찮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육이 불균형하게 발달한다라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요.
근육을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라는 얘기를 더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근육은 뼈도 마찬가지고 근육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간은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오히려 득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뭐 노화에 의해서 많이 쓰면은 닳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요, 우리 뭐 나이 드신 분들도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도 계속 걸으시면은요 오히려 관절이 더 건강해지고 튼튼해집니다. 예, 그거는 외국의 연구에서 많이 밝혀졌는데요. 그것처럼 특히 거기다가 나이 든 게 아니라 아주 어린 아이들은 어떨까요? 많이 쓰면 쓸수록 더 발달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뼈는 체중 지지를 하고 조금씩 압력을 받으면 성장판이 자극을 받아서 성장을 합니다. 근데 근육은요, 근육도 많이 써야지 성장을 하거든요. 근데 뼈는 성장을 하는데 근육은 성장하지 않게 되면, 즉 근육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은 그 근육이 짧아지면서 뼈를 틀게 되죠. 그러면서 뼈가 틀어지는 측만증을 비롯한 고관절 탈구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충분하게 근육이 성장하지 못하고 뼈가 충분하게 체중 지지를 받지 못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쪽 근육은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 근육은 너무 안 쓰기 때문에 이렇게 휘어요 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둘 다 많이 쓰시면 됩니다. 즉 몸통을 최대한 많이 쓰는 거지 어느 쪽을 더 써야 된다, 어느 쪽은 쓰면 안 된다라는 형태로 접근하는 거는요 오류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아이들이 많이 활동하게 하자, 근육을 최대한 많이 쓰게 하자, 이게 더 좋은 답인 것 같습니다. 활동성을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많이 움직여서 그 근육들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하면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초록이 보호자분의 다음 고민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고민은 아이가 예전보다 목 가누기가 더 힘들어합니다. 심한 강직이 좀 줄어들면서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맞을까요? 퇴행은 아니겠죠? 라고 하셨습니다. 초록이와 같은 아이들에게 목 가누기의 기준과 의미는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기능적인 목 가누기를 위해 일상생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목 가누기가 더 힘들어지는 현상은요, 아이들이 근육은 충분히 발달을 못한 상황에서 성장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머리가 더 무거워지면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충분히 목을 조절할 수 있는 훈련들이 조금이라도 되었다면은 그렇지 않겠지만, 보통은 목 가누기가 힘든 아이들은 실제로 그 근육을 발달시키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성장을 하면은 더더욱 목 가누기가 힘들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목 가누기 힘들 때 최대한 목을 가눌 수 있도록 훈련을 해줬을 때만이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심한 강직이 줄어들었다. 강직이라는 게 뭘까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강직은 과연 줄어들 수 있을까요? 라는 의문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사실은 강직을 좀 쉽게 표현하자면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처음으로 운전을 배우는 사람, 그리고 처음으로 자전거를 배우는 사람, 이런 분들 보면은 온몸에 힘이 막 들어가잖아요. 좀 쉽게 설명하자면 사실 강직도 그런 겁니다. 아이들이 운동이 잘 안 돼요. 조절이 잘 안 돼요. 신경계가 손상이 돼서 특정한 움직임을 하기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운전을 처음 하거나 자전거를 처음 탈 때 우리도 온몸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도 자기가 그 근육을 쓰고 싶은데 신경계가 손상이 돼서 그 근육을 잘 쓰지 못하고 조절이 너무 어려운 거죠. 모든 과제가 우리가 처음 자전거를 배울 때와 처음 운전할 때와 동일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몸에 힘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언제쯤 우리는 힘이 빠질까요? 네, 자전거를 잘 타게 됐을 때, 운전을 아주 편하게 할 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이들도 강직이 없어지려면은 지금 그 동작을 자기가 편하게 할 수 있어야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죠. 힘들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다 보니 강직이 없어지지 않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반대로 얘기하자면은 가만히 있는데 강직은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다. 네. 가만히 있어도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네. 무중력이 있는 우주에 가면은 강직은 줄어듭니다. 네. 중력을 제거하면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은 우리에게 쉽게 벌어지는 일들이 아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성장을 하면은 근육이 제대로 성장을 못하고 뼈만 성장을 하면은 근육이 짧아진다고 했죠. 근육이 짧아지면은 강직은 더 세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가만히 있으면서 성장만 하면은 강직은 점점 더 강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도 고려를 해서 우리가 아이를 케어할 때 활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성장에 맞게 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으면 이제 조금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목가누기도 마찬가지로 그 과정에서 이제 만약에 초록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미 성장을 하고 있으니 앞으로의 성장을 좀 더 대비해서 어떤 그 목을 쓰는 활동이라든지 머리를 드는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유도해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강직과 관련해서는 예전의 치료 방향들이 이제 뭐 강직을 없애고 줄이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주된 치료법처럼 많이 저희 그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들이 있어서 더 강직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이제 누구나 그 강직 긴장도를 가지고 있다. 그 긴장도가 높아지는 것도 그 동작이나 기능에 있어서 좀 익숙하지 못해서 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아이에게 최대한 많이 움직이고 그 움직임에 익숙해지고 효율적인 움직임으로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좀 도와주라라는 일관된 메시지를 많이 던지시는 것 같아요. 초록이 보호자의 마지막 고민인데요. 상지의 높은 긴장도와 고관절 아탈구 예방으로 보톡스 효과에 대한 의견이 다양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님께서 치료를 여러 군데 다니시면서 들으신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는데요. 보톡스에 대한 치료사들의 의견이 다양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긴장도를 떨어뜨리고 고관절의 탈구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보톡스는 어떤 효과를 가져올까요? 보톡스는 긴장도를 떨어뜨리는 데는 아주 효과적인 약물이죠. 근데 보톡스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면은 결국에는 신경이 근육에 닿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결국 근육을 쓰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이 근육에 도달하지 못하다 보니까 강직도 없어지게 되는 건데요. 반면에 또 단점은 그렇다 보니 이 근육은 쓰지 못하게 되는 거고 이 근육과 이 근육을 지배하는 신경이 발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아이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굉장히 신경계의 변화가 심합니다.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보톡스를 놓는 거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훨씬 많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는 보톡스는 오히려 잃는 게 더 많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좀 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 기준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보톡스를 맞음으로 인해서 다른 활동이 증진된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다면은 보톡스는 권장하고 싶습니다. 네. 다른 기능들이 증진된다. 네.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뭐 같아요. 예를 들어서 편마의 아이가 또 편마비가 아니어도 좋아요. 까치발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뒤꿈치가 아래 바닥에 안 닿다 보니 균형을 못 잡아서 보행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보톡스를 놨더니 까치발하는 근육을 못 쓰게 되면서 뒤꿈치가 딱 닿았어요. 그랬더니 균형 능력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서서 하는 활동, 이동하는 활동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보톡스를 통해서 특정 근육은 못 쓰지만 다른 근육은 훨씬 잘 써졌거든요. 그러면은 이 근육의 사용은 조금 잃지만 다른 근육의 사용을 더 얻으면서 더 활동을 잘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보지만 보톡스를 맞고 난 다음에 특별하게 추가적으로 더 나아지는 활동이 없다면은 그거는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예를 들면 발목 드는 게 너무 안 돼서 긴장도 때문에 너무 안 돼서 거기에 보톡스를 맞아서 발목 들기가 되는 것으로는 큰 의미를 찾기는 쉽지 않다. 그게 실제적으로 어떤 기능이나 뭐 그런 것들로 연결이 되어서 개선이 되어야 조금 더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네, 거기 추가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요.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게 근육은 성장을 함에 있어서 근육이 자꾸 사용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보톡스를 맞으면 또 그 기간 동안 사용이 안 되잖아요. 그 사이에 또 뼈는 성장을 합니다. 보톡스 효과가 사라지는 순간 그 강직은 예전보다 더 세지거든요. 왜냐하면 짧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적으로 추적을 해보면은요, 보톡스를 맞는 순간에 강직은 줄어들지만 근육의
치료가 짧아지는 것은 예방하지 못한다라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톡스를 장기간 지속적으로 맞는 부분은 우리가 좀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은 이걸 보시는 보호자분들 굉장히 좀 새롭게 아실 수도 있는 내용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이런 부분에도 잘 고민을 해보시고 보톡스에 대해서 아이가 어떤 기능이 개선이 기대될 때 보톡스를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파랑이입니다. 걷다가 중도 장애를 갖게 된 아이의 경우입니다. 현재 목 가누기가 조금씩 되어가며 힘을 기르고 있습니다. 아직 보행 연습 단계는 아니지만 치료 선생님에 따라 기억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 보행을 시켜주는 분도 계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좋은데 선생님의 생각과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뒤에서 다잡고 보행을 시킬 때 왼발은 스스로 한 발짝씩 떼서 디딥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파랑이뿐만 아니라 아는 치료실에서 보통 치료 시간은 30분에서 40분이 일반적인데요. 치료가 끝날 무렵 꼭 이제 걸어서 이렇게 치료사 선생님 뒤에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걸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물리치료 시 마무리를 보행으로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또 파랑이처럼 걷다가 중도 장애를 갖게 된 경우에 이 정도의 기능을 가진 아이에게 보행이라는 의미가 어떤 걸까요? 앞서 나온 질문들과 좀 연결되는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더 추가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일단은 그 선천적 장애를 가진 아이와 중도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경험을 해봤냐 못했냐의 차이죠. 선천적 장애를 가진 아이는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아이, 그 아이는 걷는다는 게 어떠한 이득을 주는지 잘 느끼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참 중학생 친구가 있는데 막 열심히 놀고 있는 친구예요. 비장애 친구인데 그 친구한테 가서 네가 서울대를 가게 되면 나중에 이런 미래를 살게 될 것이다.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 친구는 듣지 않죠. 네, 왜? 지금 친구들이랑 노는 게 너무 신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한 번도 걷는 걸 경험해보지 못한 아이들은 네가 나중에 걸으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느끼게 되고 더 좋은 거를 얻게 될 거야 라는 얘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즐거운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현재 얼마나 내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잘 즐기는지에 더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걸어봤던 친구는 예를 들어서 비장애 아이 중에 이렇게 부잣집에 입양돼서 살다가 어느 순간 파양이 돼서 혼자 살게 된 거예요. 그 친구는 옛날에 너무너무 그립겠죠. 네, 그것처럼 한번 걸었다가 어떤 사고라든지 이런 걸로 못 보게 된 아이들이 만약에 예전의 기억을 스스로 갖고 있다면은 거기에 대한 그리움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든지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고려를 해야 될 거고, 지금 이 파랑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기억을 가지고 있고 몇 살 때쯤 사고가 생겼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까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일괄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쨌든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운동 발달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인지 발달, 언어 발달, 사회성 발달을 다 포괄을 해서 아이가 발달을 하려면은 자기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 스스로라는 거는 나의 신체만을 꼭 활용하는 건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내 신체를 활용해서 어떠한 도구를 이용해서 로봇 같은 거 해도 그냥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중요한 게 무엇을 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목적을 달성하느냐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동을 할 수 있다면 그 아이는 다방면에서 발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이가 현재 스스로 할 수 있는 이동 전략으로서 어떤 게 가장 최선인지를 판단을 해보고, 그게 보행이라면은 보행을 적극적으로 해야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이 아이의 주된 이동 전략은 구르기예요? 굴러서 이동한 아이예요? 그러면 이 친구에게는 서기 활동이나 걷기 활동을 아예 안 해줘도 되냐라는 거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왜냐면은 우리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인간이라는 유전자 자체가 성장을 하면서 몸의 체중 지지를 받아야만 적절하게 발달하는 형태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계속 구르기만 하다 보면은 체중 지지를 받는 활동이 줄어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을 못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도 기회에 따라서 서거나 걷는 활동을 좀 경험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서거나 걷는 활동이 안 되고 미래에도 안 될지라도 그런 경험들을 해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치료가 끝나고 나갈 때 마지막에 보행 훈련을 시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글쎄요, 그거는 이제 치료사 선생님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실 거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 지어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없는데요.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가 있냐면요. 한 평가 도구 중에 뇌성마비 아동들의 보행을 평가하는 평가 도구의 항목 중에 어떤 항목이 있냐면요. 아이가 치료실에서만 걷는다라는 항목이 있어요. 저 그걸 보고 되게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그 평가 도구는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게 아니고 외국에서 개발이 돼서 우리나라어로 번역이 된 건데요. 치료실에서만 걷는다라는 항목이 있었어요. 네, 외국도 마찬가지라는 거고요. 치료사들은 아이를 걸리기 위해서 열심히 걸리지만 아이는 밖에 나가서 절대 걷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네, 그 전략이 아이에겐 전혀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밖에서 써먹을 만한 내가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난 신나게 놀아야 되고 엄마한테 빨리 가야 되는데 선생님이 가르쳐준 전략이 그게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정상보행의 맹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상보행에 치우치기보다는 아이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이 파랑이 보호자 파랑이 같은 경우는 한 3살 때 기도가 폐쇄되면서 중도장애를 입었고 전반적인 뇌손상을 입은 친구예요. 지금 현재 기능으로 보면 자발적인 움직임도 거의 없고 앉혀놨을 때 목을 약간 가누기 시작한, 그것도 컨디션에 따라 좀 차이가 큰 친구로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한번 걷고 뛰기까지 했던 친구였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많이 주면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교수님께서 좀 조언을 해주신 것 같고요. 이제 어머님이 느끼시기에는 이게 막연히 이제 보행 연습을 하는 게 나중에 이 아이가 걷기를 할 수 있어서 대비하는 건가라는 것들을 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그 걷기 활동을 하는 것 자체로 어떤 근육의 발달이나 이런 지지를 하면서 관절이 튼튼해진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제가 이해한 정보를 가지고 아이의 예우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는 거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네, 제가 또 이게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얘기했던 게 부모님께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뭐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행이 될 수 있을지 그 정도로 다시 아이가 잘 활동을 하게 될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지금 한번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이가 3살 때까지 발달을 했어요. 발달을 하고 지금 1년, 2년 사고가 난 이후로 그 활동을 못 했어요. 네. 우리가 그냥 공부를 생각을 하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가 갑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한 2년 동안 공부를 못 했어요. 네. 그러면은 당연히 쫓아가기 어렵겠죠. 네. 어려울 거고. 근데 그 사이에 다 성장은 됐어요. 키는 크고 친구들도 다 컸어요. 그래서 그 수준으로 바로 쫓아가려고 하면은 이 아이는 굉장히 힘들겠죠. 네. 힘들 거예요. 그리고 그때 2년을 따라잡기 위해서 이 아이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한참 그 공부를 해야 될 시기에 2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오히려 옛날에 했던 거까지 다 까먹은 상태라면은 많은 노력을 해야겠죠. 저는 이 아이가 지금 3살 때까지 했던 거를 다시 익히려면은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라는 말씀만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쫓아가는 거는 상당히 힘든 과정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해도 괜찮잖아요. 네, 그래도 아이는 건강할 수 있고요. 우리가 건강하다는 거는 반드시 신체적으로 완벽해야만 건강한 건 아니거든요. 네, 예, 질병을 얻지 않으면서 우리가 자기가 원하는 기쁨들을 얻는 게 이제 건강하다고 생각했을 때 충분히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파랑이 보호자께서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위안을 얻으실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다른 보호자분들도 많이 이 교수님의 말씀을 참고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남돌이입니다. 남돌이 보호자께서는
성장할 때마다 제일 걱정되는 것은 관절 탈구, 엉덩이나 무릎을 말씀하셨는데요. 입니다. 고관절 빠지는 것도 신경이 쓰이고 이건 촬영을 해야 알 수 있는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예방해야 할 수 있는 건지요? 라고 하셨습니다. 남돌이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나온 친구들보다는 상대적으로 기능이 좀 좋은 뇌성마비 친구고요. 남돌이는 걷는 것에 대한 욕구도 많고 형아들과의 놀이에서 이기고 싶은 욕구도 굉장히 큰 아이였습니다. 부모님은 보조도구에 의지하면서 걷는 게 안 좋다고 좀 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걷는 연습은 안 하고 있다가 최근에 단아지 보조기기를 맞춘 후에 걷기 연습을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부모님의 걱정처럼 이런 아이의 경우 고관절이 빠지는 것을 얼마나 신경 써야 할까요? 또 무릎이 뒤로 빠지는 것은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먼저 고관절 탈구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위험 요소는 바로 보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남돌이 같은 경우에는 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관절 탈구에 대한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고관절 탈구는 충분하게 관리를 하면은 거의 99% 예방을 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스웨덴에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그거는 충분히 예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조도구를 사용하면서 걷는 게 안 좋다라는 얘기를 들으셨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런 예를 들고 싶어요. 자전거를 처음 배우거든요, 아이가. 근데 보조바퀴를 안 하고 달면 어떨까요? 네, 저희 어렸을 때는 보조바퀴가 없었어요. 저 어렸을 때는 너무 옛날인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저는 자전거를 배우기 위해서 무릎이 몇 번이 까졌어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을 보면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지고 다치는 경우는 거의 볼 수 없거든요. 왜? 보조바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보조바퀴가 있으면 훨씬 잘 배우는 것처럼 걷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보조바퀴가 있는 걷기를 하면은 안 넘어지고 안 다치고 더 자신감 있게 쉽게 배우고 나중에는 보조기를 떼더라도 잘 걷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은 보조기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아주 쉽게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겠네요. 그 무릎이 뒤로 빠지는 것도 고민이라고 좀 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무릎이 뒤로 빠지는 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서 우리가 이 아이의 구체적인 특성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가장 많은 경우가 우리가 종아리 뒤쪽 근육에 강직이 심해서 까치발을 하던 친구들이 체중이 증가되면서 그 근육이 버티지 못하고 아래로 누르다 보니까 무릎이 뒤로 빠지는 경우, 이 경우가 이제 가장 흔한 경우고요. 또 근력이 약해서, 즉 넙다리 앞쪽에 있는 우리가 대퇴사두근이라고 하죠. 무릎을 펴는 근육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걸을 때마다 우리가 걸을 때 무릎을 완전히 펴지 않거든요. 살짝 구부려야지 더 훨씬 효율적이에요. 살짝 구부리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무릎을 뒤쪽으로 빼게 되고, 그러다 보면 계속 체중에 눌리면서 무릎이 뒤로 빠지는 경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좀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보조도구를 사용을 함으로써 충분히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단순하게 얘기하자면요, 그거예요. 뒤꿈치가 까치발로 들려있는 친구들이 자꾸 무릎이 빠져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뒤꿈치 닿게 해주면 될 것 같은데. 닿게 해주면 뒤로 더 빠지는데요. 어떻게 닿게 해줄까요? 하이힐을 신으면 됩니다. 아주 쉽죠? 네, 물론 아이들에게 직접 그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뒤꿈치가 이렇게 들고 있는 애들 얼마나 좋아요. 여성분들 하이힐 처음에 신으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 친구는 하이힐을 딱 갖다 주면 바로 하이힐 신는 거예요. 네, 그렇게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뒤꿈치가 하이힐처럼 뒤꿈치에 뭔가를 넣어줘서 뒤꿈치가 닿으면은요, 무릎은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뒤꿈치를 올려서 걷는 것 자체가 부모님들이 보시기에는 뭔가 보기에 좋지 않고 별로 발달에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제가 그렇게 하는 거는 본 적은 없습니다. 외국에서는 종종 유튜브에서 본 적도 있고 교과서는 아니고 책에도 나와 있는 거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쯤 고려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좀 굉장히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이런 남돌이 같은 경우 부모님을 포함해서 보조도구
대한 고민을 하실 때 겉에서 보이는 외형적인 모습들, 이제 뭐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갔을 때 아이가 상처받지는 않을지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신경 쓰시는 경우도 많이 본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자, 요즘 아이들 보면은 타투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유롭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세대 그리고 저희 세대 때는 당연히 타투는 조직폭력배나 불량한 친구들만 하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저희 대학의 제자들 중에서도 타투를 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그게 이제 미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이제는 남의 시선을 신경 쓰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모습에 좀 더 충실한 사회로 점점 바뀌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우리 장애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아직 그 경계 사이에 있어서 남의 시선을 너무 많이 신경을 쓰신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그거를 무조건 그거는 극복해야 돼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사회적인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타투를 문신을 한 친구들이 아직 공중파에는 못 나오긴 하지만 돌아다녔을 때 이제는 쟤 조폭 같아 라고 쳐다보지는 않죠. 얘 개성 있어 라고 쳐다보죠. 빨간색 머리 염색하고 노란색 머리 염색해도 이제는 멋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회적인 인식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장애 아이들을 보는 모습도 저 친구는 저렇게 힘들지만 그래도 사회 잘 열심히 활동하네? 우리랑 똑같이 활동하네? 우리가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인식이 확대가 된다면은 부모님에게 주어진 그런 부담은 많이 줄어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부모님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탓하기보다는 우리와 같은 이제 관련 전문가들이 사회적으로 좀 더 노력해서 장애를 바라보는 모습을 개선시키는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장애인복지관들에서 아주 잘 새겨들어야 하는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남돌이 보호자분도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서 남돌이에게 조금 더 남돌이가 행복한 방법들 찾아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남돌이 보호자의 두 번째 고민입니다. 아치가 무너질까 조마조마합니다. 편마비일 경우 아치가 안 무너지게 양쪽 깔창을 깔아줘야 하는 건 아닌지요? 라고 하셨습니다. 남돌이가 편마비 야동은 아니지만 양측성 뇌성마비 야동이지만 비대칭한 발달을 보이고 있어서 편마비라는 표현을 쓰신 것 같아요. 그런 남돌이에게 더 좋지 않은 쪽의 발에 깔창을 깐다고 하면 그 이유와 효과는 어떤 걸까요? 아치가 무너지는 문제에 대한 질문을 저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장애 아이들 예를 들자면은 아이는 힙합 가수 가고 싶어요. 근데 부모님은 얘를 서울대를 보낼까 연대를 보낼까 고민을 하고 있는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아이는 지금 기고, 걷고, 뛰고를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그 과정에서 아이의 근육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활동을 하다 보면은 아치도 좀 무너질 수도 있고 허리도 좀 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서워서 걷지도 못하게 하고 뛰지도 못하게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할 거는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아이가 하고 싶은 쪽으로 방향을 줘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모습은 비장애 아이들처럼 아주 다른 아이들과 비교되지 않게끔 걷는 모습을 상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꾸 아치를 보고 계시는데 이 아이는 지금 그런 거 신경 안 쓰면서 자기 그냥 놀고 싶거든요. 그렇다면은 그쪽에 좀 더 집중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치가 무너질까봐 불안해서 깔창을 끼고 하는 게 좋아요. 물론 좋죠. 그리고 단하지 보조기 같은 거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움직임이 방해를 받는 경우들을 저는 종종 봐요. 보조기를 함으로써 보조기 없이는 잘 할 수 있었던 활동을 그걸 함으로써 못하게 되는 경우.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너무 커서 또는 무거워서 활동이 저해가 되는 경우들이 발생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라면은 과감하게 약간의 변형은 감수하더라도 보조기를 포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달리는 게 중요한 거지 그냥 몸이 좀 틀어지는 거 물론 틀어져서 폐가 막 위험해지고 이러면 안 되겠지만 약간은 사소한 이런 부분 생각할 수가 있죠. 박지성도 혹시 평발이라고 전 들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네, 아치가 무너진 게 평발입니다. 평발의 단점은 지구력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두 개의 심장 박지성인데요. 네,
아치가 무너져도 아이가 충분히 걷고 뛰고 한다면은 그거는 좋은 신발을 신거나 또는 나중에 훈련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축구 선수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축구 선수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아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지원해 주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교수님 말씀을 지금까지 쭉 들으면서 이제 키워드들이 계속 저한테 쌓이고 있는데 교수님의 말씀에 어떤 굉장히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것에는 그 아이를 중심으로 모든 걸 사고하라 인 것 같아요. 보조도구가 좋다 나쁘다 뭐 이런 관점의 차이보다는 조금 더 포기할 건 포기하더라도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특히 남돌이처럼 지금 한창 움직임도 많고 호기심도 많고 욕구도 많은 아이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얘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보도리입니다. 보도리 보호자께서는 고관절 탈구가 40% 정도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크면서 강직이 심해져 자세가 걱정됩니다. 척추, 고관절, 목뼈, 팔도 꼬아서 측만증이 생길까 걱정인데 바른 자세 잡기가 정말 힘들어요. 힘이 점점 감당이 안 돼서요. 잘못하면 골절을 입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아동일 경우 그냥 눕혀놓는 게 최선일까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두는 게 맞을지 뻗침을 막아야 되는지 정말 아이는 강직 중에 힘들지 않은 건지도 궁금해요. 엄청 힘들 것 같아 보이거든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 고민에서 보도리 보호자분이 얼마나 힘드실까라는 게 느껴지는 그런 고민이었는데요. 보도리 같은 경우는 뻗침이 심하고 무정의형 내성마비 아동입니다. 부모님의 걱정은 점점 심해지는 뻗침의 강도로 인해서 다른 변형이 생길까봐 걱정이라고 하셨습니다. 뻗침을 막을 수도 없지만 억지로라도 힘으로라도 막아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뻗치도록 놔두어야 하는지 걱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 역시 치료사마다 이야기가 달랐다고 하시는데요. 보도리처럼 뻗침이 심한 아동, 이 뻗침을 어느 정도로 허용해야 할까요? 뻗침, 강직을 얘기하는 거죠. 긴장도가 높아지는 강직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은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강직은 근육을 잘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일종의 현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또 이제 강직이 근육의 길이라든지 그 중력이라는 힘에 반응하는 특성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중요한 특성이 심리적인 특성에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강직은 아이들이 너무 아프거나 괴롭거나 힘들어도 높아지고요. 아이가 너무 즐겁거나 행복해도 높아집니다. 네. 그래서 아이가 각성이 높아진 상태, 즉 어떠한 흥분 상태, 화난 상태면은 강직은 높아지고요. 이게 편안해지면은 강직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딘가 아프고 불편하면은 또 그것 때문에 강직이 더 세지고 강직으로 불편함이 생기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악순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부모님이 어떻게 했을 때 아이가 가장 마음이 편안하게 있는지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찾아보는 게 치료사보다는 오히려 더 유리하실 수도 있거든요. 아이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부모님이기 때문에 일단 심리적으로 편한 거, 신체적인 자세로 편한 거는 치료사 선생님한테 문의해 보면은 치료사 선생님이 가르쳐 주겠지만 아이가 심리적으로 가장 편한 상태인 거는 부모님이 가장 잘 아실 거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잘 조합을 해서 그런 자세를 좀 찾아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뻗치는 동작, 즉 강직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동작이 익숙해지면은 줄어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뻗침을 막는다라는 것의 개념은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할게요. 그러니까 막는다는 게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팔을 써야 되는데 팔을 쓰려고 하는데 온몸에 막 뻗침이 나타나면은 몸 쪽은 좀 잡아줄 수 있어요. 보조도구를 이용하든 아니면 어떤 부모님이나 치료사의 힘을 이용하든 막아줄 수가 있는데 팔은 막으면 안 되겠죠. 팔은 써야 되니까 그런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은 그래서 아이가 뻗치니까 뭐 팔을 뻗는 동작을 하면 너무 온몸이 뻗쳐요. 그럼 팔을 뻗치는 동작을 하면 안 돼요. 이렇게 가서는 안 되고요. 네, 몸통은 뻗치는 걸 막되 팔은 계속 쓰게 하면은 몸통의 강직도 조금씩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 동작이 그러한 형태로 뭔가 이거는 해서는 안 돼요, 이거는 해야 돼요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렇게 아이가 하고 싶어하는 동작만 할 수 있게 하고 나머지에 불필요하게 강직이 높아지는 부분은 최대한 좀 줄이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보돌이 같은 경우는 지금 인지 언어 발달이 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이기도 한 친구인데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게 진짜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더 많이 뻗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친구입니다. 이제 어머님의 그 고민 중에 하나는 아이가 몸도 크고 힘도 세지다고 느껴지시면서 뒤로 이렇게 목을 젖히면서 확 뻗치는 게 좀 그 시각적으로도 또 느껴지는 그 힘으로도 좀 무섭다고 느껴지신 것 같아요. 그런데 교수님의 말에 의하면 아이가 심리적으로 조금 더 안정을 찾고 자세적으로도 안정을 찾고 그 동작에 익숙해지게 되면 그런 뻗침은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보돌이 어머님이 그런 방법들을 이제 스스로 또 가족들과 치료사 선생님들과 잘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도 같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요. 아이가 너무 하고 싶은 게 많다고 얘기를 하셔서 아이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그 아이들을, 그러니까 비장의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아이들한테 부모들은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네, 다 해주게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지만 애가 더 집중할 수 있는 거를 찾아주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치료사와 부모, 어른들의 역할인 것 같아요. 아이가 이것저것 다 하고 싶어 할 때 더욱더 너가 더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그리고 거기에 대한 관심을 좀 더 집중시켜 주는 게 중요한 어른들의 역할일 수 있듯이 이 보돌이 같은 경우에도 막 뭔가 하고 싶을 때 그거를 폭발적으로 하고 싶은 거를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뭔가 그 폭발을 한쪽으로 딱 집중을 시킬 수 있는 것들을 찾아주는 거, 이것도 이렇게 하면은 아이가 정말 생각보다 훨씬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 방향은 치료사 선생님과 그리고 아이의 성향을 잘 아는 부모님과 충분히 논의를 해가지고 찾아보면은 좋은 성과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겠네요. 보돌이는 지금 공룡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고 어떤 움직임에 대한 흥미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교수님 말씀처럼 조금 더 집중을 해서 그런 것들은 보호자나 어른들이 찾아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면 보돌이도 훨씬 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진짜로 할 수 있는 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돌이 보호자의 두 번째 고민입니다. 몇 살까지 대근육 운동이 안 되면 경과가 힘들다고 봐야 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흔히들 몇 살까지 못 걸으면 걷지 못한다 라고 치료사들이 얘기하곤 하는데요. 부모님들을 조급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근거에 기반한 대근육 발달의 예후를 예측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대근육 발달을 예측할 수 있을까요? 또 대근육 발달의 예후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 기능이 무엇이 있을까요? 대근육 뇌성마비 아동들의 대근육 발달은 많은 연구를 통해서 예후가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걸 근거로 얘기했을 때 보통 이제 그 대근육 그 기능 분류 체계 1단계부터 5단계로 구분한 체계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요. 대략적으로 만 나이로 5세에서 한 7세 사이에 어느 정도 운동 발달이 이루어지면은 그 이후로는 더 이상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얘기되면 되게 우울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발달이라는 거는 어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동작을 하냐 못하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질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질적인 부분을.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얼마나 빠른 속도로 걷느냐, 얼마나 느린 속도로 걷느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10발자국을 아무런 도움 없이 걸을 수 있다 없다 기준으로 걷는 거를 살펴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질적인 개선은 충분히 더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훈련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러면은 이 비장의 아이들도 비슷하거든요. 운동 발달이 전체적인 기본적인 운동 발달은 만 5세 정도면은 거의 끝나요. 그러면 끝났다고 해서 더 이상 발달을 안 하나요? 그건 아니죠. 야구를 시작하면 야구를 더 잘하게 되고 축구를 시작하면 축구를 더 잘하게 되는 거예요. 특정하게 자기가 기술적으로 더 높일 수 있는 부분은 생긴다. 그런 기술적으로 높아지게 되면은 양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그거는 이제 연구된 건 아니니까 제 경험으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포기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또 너무 조급해야 할 부분도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니까 걷는다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아이들에게 중요한 예우가 되는 거는요. 일어서기거든요. 의자에 앉아서 일어서기. 그리고 일어서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앉아서 유지하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뇌성마비 아동들의 발달, 그러니까 그 운동 발달, 이동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는 균형 능력이에요. 그래서 균형 능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게 많아지거든요. 그럼 교수님, 보도리 같은 경우는 고관절에 대한 고민이 어머님이 좀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고관절에 대해서도 좀 많이 말씀을 해주시긴 하셨는데 혹시 보도리 같은 아이들의 고관절 관리에 대한 추가적으로 좀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아까 제가 스웨덴에서 고관절에 대한 관리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데 거의 99% 탈구를 예방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연구 그룹에서 힙스크린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그 앱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좀 정보가 필요한데 그 아이무브 센터라고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보시면은 거기에 힙스크린 사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을 보시면은 어플리케이션에 엑스레이 찍은 사진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어느 정도 탈구가 된지 판단을 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시면은 우리가 탈구를 관리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말씀하신 아이무브 센터에서 만든 유튜브 영상인데요. 저도 즐겨보는 영상입니다. 아주 최신 이론들을 근거에 기반한 이론들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영상이기도 해서 제가 같이 링크를 함께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고민 뒷다 질문은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제가 교수님께 돌발적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의 단어나 문장, 키워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유까지 같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뇌병변 장애 영유아의 물리치료는 뭐뭐뭐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저는 자기 주도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좀 계속 하는 얘기인데요. 여러 가지 이제 뇌과학이나 이런 것들에서 봐서도 아이가 자기가 원해서 하는 활동을 하고 나서의 변화와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통제에 의해서 하고 난 후에 뇌의 변화의 결과는 굉장히 다른 걸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자기가 원하는 자기주도적인 활동이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예전에는 우리가 운동 발달, 언어 발달, 뭐 사회 발달, 인지 발달 이게 다 따로따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 연구에는 그게 아니거든요. 또 운동 발달이 인지 발달, 사회성 발달에 또 영향을 주고 반대로 사회성 발달과 인지 발달이 또 운동 발달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우리 아이의 인지 발달적인 측면에서 운동을 좀 바라보면은 좀 다르게 볼 수가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궁금해서 저기 앞에 마우스가 있는데 저걸 잡아보고 싶어. 저걸 움직이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까 궁금해서 가려고 하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은 자기의 궁금증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이건 더 이상 궁금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어떤 인과관계를 하나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나는 하나도 궁금하지 않는데 치료사 선생님이 이렇게 가라고 그래서 가서 뭔가를 했어요. 그건 또 인지 발달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되는 거거든요. 운동 발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활동을 의도한 활동, 즉 뇌에서 어떤 움직임을 해야겠다라고 설계를 하고 거기에 의해서 움직여졌을 때 이게 성공했구나라고 기억에 남는 거예요. 공부로 생각하자면은 옆에서 유명한 선생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줘봤자 내 머릿속에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 공부가 안 되는 거죠. 네. 그 선생님과 동화가 돼서 이건 내가 진짜 알고 싶었던 내용이고 하고 싶었던 건데 이 선생님이 잘 가르쳐주네 이렇게 했을 때 아이가 발달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원하는 게 뭔지를 잘 파악을 해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물리치료사가 아닐까. 즉 물리치료는 아이가 하고 싶은 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행위가 물리치료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동 물리치료를 하는 치료사로서 굉장히 좀 반성이 되기도 하고 생각이 많아지는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오늘 말씀을 종합해 보면 그 단어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옆에 있는 어른들과 또 전문가들이 도와주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또 물리치료사이기도 해서 많이 배우기도 정말 많이 배우고 느낀 바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7빛깔 아이들의 부모님들께서 보내주신 고민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쉽지 않은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도와주신 김장곤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혹시 참여하신 소감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참여한 소감은요, 저도 굉장히 좋은 기회였고 재밌는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젠 이렇게 장애 아이들 부모 교육도 하고 보호자들과 상담도 하고 하긴 하지만 이렇게 직접 제가 보지 않은 아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이제 그 큰 의미의 넓은 시야에서 좀 얘기를 하게 되는 게 있어서 저도 제 생각을 좀 더 잘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시는 도봉장애인복지관 우리 선생님들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어떤 기회가 있을 때 교수님의 도움을 한번 요청드려보고 싶은 생각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뇌병변 장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재활 디딤돌 Q&A 고민 뒷다의 물리치료 영역 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앞으로도 도봉장애인 종합복지관의 활동 또 저희 재활지원팀의 활동들을 잘 지켜봐 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